저는 이제 1942년생입니다. 42년생인데 45년에 이제 해방이 되고, 그때 어려가지고 정확하게 순서는 기억 못 하는데, 하여튼, 저는 해방을 어떤 거를 기억을 하냐면요, 만주에 있던 일본인들이 이 소련군한테 쫓겨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가기 위해서 한반도로 들어옵니다. 한반도로 들어오는데 저희 집이 이제 신의주 근처였거든요. 평안북도 압록강 바로. 그러니까 압록강 이제 붙은 게 이쪽이 신의주고, 신의주라는 거는 옛날에는 의주가 중심인데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게 신의주입니다. 의선 철도 놓느라고. 그래서 그거는 신의주는 일본인 도시예요. 왜?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는 신의주에 살지 않았지만 그 외곽에 용암포라는 항구가 있고, 그건 이제 유명한 거예요. 또 용천이라고 하는 철도 요충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방 당시에 저는 해방을 뭘로 기억하냐면은 만주에 사는 일본인들이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한반도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 기차를 제대로 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걸어서 부산까지 갈 거예요. 그게 가는데 이제 그때 무슨 여관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돈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일본 가족들이 이렇게 한반도로 들어오면은 이제 묵을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쓰고 봐가지고 동네에서 조금 집이 괜찮아 보이는 집에 들어가서 좀 하루만 유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 집 사랑채에서도 일본인이 여러 팀이 자고 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 이제 여자들인데 이제 말하면 기모노를 입었어요. 기모노를 입는데 그때는 그걸 잘 몰랐는데 지금 사진을 영상이 이제 사진처럼 바뀌는데 저희가 봤을 때 남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본인 피난민들이. 그러니까 만주에 있던 일본인 남자들 다 소련군한테 끌려갔고, 그러니까 노인들이나 여자들, 아이들이 이제 한반도로 들어온 겁니다. 그걸 여러 팀을 저희 집에서 이제 겪었는데, 그걸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련군 얘기가 있는데, 저희는 평안북도에서도 이렇게 조금 외곽이라 소련군을 그렇게 많이 보질 못했어요. 하지만 좀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봤는데 아마 소련군의 행태가 심한 거는 만주하고 평양 같은 데서 굉장히 심했다 그래요. 그게 백선엽 장군 자서전도 보게 되면은 소련군들이 막 동네 여자들 건드려가지고 그걸 피하느라고 깡통 같은 걸 두들겨서 소련군이 오면 여자들이 피하게 하고, 또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하던 이정식 교수가 먼저 한번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만주에서 이제 해방을 맞았는데 소련군들이 이제 일본인들을 이제 괴롭히고 특히 여자들을 괴롭히니까 여자들이 여자 표시 안 하려고 여기다 검댕이를 치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읽기도 하고 그랬는데 평양 같은 데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못 봤습니다. 근데 소련군은 이제 봤는데 제가 소련군이라는 걸 말로서 이제 기억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저희가 월남하기 전에는 북한에서 마지막으로 산 것은 평안북도 용천입니다. 용천은 오래전에 김정일이 죽인다고 폭발 사건이 일어날 때죠. 저희 집이 근데 용천이라는
도시가 여기 용천군인데 그 용천이라는 도시가 교통의 요충지예요. 왜냐하면 이 경의선이 이제 용천을 지나서 그 다음에 신의주를 거쳐서 이제 압록강 다리를 건너서 만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기차가 하나 지나가는데 그 평안북도 서북 쪽을 도는 순환선이 있었어요. 순환선이. 거기에 피현이라는 곳인데 거기 압록강변인데 피현이라는 데 가지고 거기에 용천을 거쳐가지고 용원포까지 가는 순환선 철도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용천에서 만나거든요. 그 피현 하게 되면은 그 역사학계 그 태두이사 이제 돌아가신 경위자에 계시던 노명식 선생님이 그 피현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요충교진인데 저희가 월남하기 전에 그 용천역 역전 그 가까운데 이제 살았어요. 오래 산 건 아니지만 하여튼 마지막에 거기 머물렀습니다. 그러면 요새 지금 일제시대 기차역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경우가 한탄강 북쪽에 가게 되면 전곡역이 있어요. 그 전곡역은 제가 384 넘어올 때 기차를 내린 곳인데 그 전곡역이 일제시대 그 역 그대이고 옆에다 뭐 붙였습니다. 기차 역이 있으면 그 앞에 이렇게 이제 뭐 광장이 하나 있고 거기서 이제 길이 쭉 가서 있습니다. 그 용천역도 똑같아요. 이렇게 가는 것도. 그래 여기가 이제 용천역이면은 요 앞에 광장이 있고 요 앞에서 길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희는 그 역에서 나와서 왼쪽으로 세 번째 집에 살았어요. 세 번째 집에 살다가 넘어왔는데 지난번에 오래됐지만은 용천역이 폭파될 때 우리나라 신문에 그 지도가 자세하게 나왔어요. 그게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그 한국 거의 구조가 같은 것 같아요.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그때 제가 그 하나 이 소련군이라는 걸 어떻게 기억하냐면요. 그때가 겨울인데 아마 지금 생각하면은 45년 겨울인지 46년 겨울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겨울인데 하여튼 그 눈이 오고 그랬는데 말이죠. 길에 이 달구지가 연달아 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 쌀까마입니다. 그게 그냥 뭐 계속 가요. 근데 그때 어른들 얘기를 얼핏 들은 거는 뭐냐면 저게 소련 놈들이 뺏어가는 거다. 근데 그거 맞는 겁니다. 왜 맞냐면 소련은 점령지에 가서는 배상으로 그냥 물건을 가져가는 거예요. 곡식도 가져가고 기계도 뜯어가고 그러니까 그 소련군한테 걸리게 되면은 결국 국물도 없는 겁니다. 그래요? 그 기억이 이렇게 나요. 근데 이제 저희가 거기서 있다가 이제 월남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마 이제 월남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집에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뭐가 하나 기억이 나냐면은 이제 공산당을 또 하나 기억하는 게 뭐냐면 이제 한국인의 공산당을 뭐냐면 이렇게 어리니까 잘 모르지만 어른들이 얘기하고 가족이 뭘 이렇게 피해를 입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자꾸 주일날 어딜 나오라는 것 같아요. 주일날 애들은 학교 나오라고 그러고 또 뭐 회의 나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더 어르신 기억하는 거는 제 막내 고모가 있었어요. 막내 고모가 그때 막내 고모가 아마 그 소학교 졸업반쯤이나 아마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 고모에 관한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주일날 그 학교에서 오라 그랬는데 집에서는 가지 마라. 교회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가가지고 호되게 당하고 집에 와서 울고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또 하나 기억나는 거는 이렇게 뭐 가족들이 술렁거리고 뭐 누가 좀 잡혀도 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언젠가 하면요. 여기 46년 11월 3일에 그 북한에서 시읍면 지방선거가 있어요. 대원. 근데 이거를 주일날 선거를 했다고요. 공산당이.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그 투표하러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안 갔는데 북한에서 투표 안 하면 그건 큰일 납니다. 그냥 안 됩니다. 어느 정도로 그 투표가 엄격한가 하면요. 저희 어머니가 제 동생을 낳았는데, 그때쯤 낳았는데, 임신부라 투표하러 갈 수 없잖아요? 근데 투표함을 갖고 왔어요, 지금. 지금 눈에서 납니다. 뭐 사람들이 와 하고 몇 명이 오는데 뭐 통 들고 오고, 그 엉터리 선거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하여튼 이 소련군 공산당 하면 이건 뭐 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월남을 하는데 또 토지개혁 기업도 있어요. 토지개혁 기업도 있는데 저희는 농사를 짓는 집이 아니라 조그만 제조업을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 농지들을 뺏기는데 그러니까 몇 정보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제 뺏기는데 좀 괜찮게 정확하게 정보수는 모르지만 하여튼 어느 이상 되면은 거기서 쫓겨나는데 72시간 만 사흘 동안에 있는 걸 그대로 두고 나가야 됩니다. 나와서 그 군이나 그 시를 떠나야 돼요. 근데 어디로 가겠어요, 그게? 예? 자기네 친척이 어디 다른 데 있다 그래도 그 사람도 숙청 대상일지 모를 거고, 그거 받아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월남하는 길밖에 이제 없는 거죠. 하여튼, 기독교하고 공산당 소련군하고는 이제, 그런 관계로 이제 만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때 북한을 해방 직후에 통치하던 사람들이 뭔가 하고 거기 일본 해방 후 북한의 정치 세력들 가운데 2번을 봐주시면은 소련파는 소련에 살던 한국인들인데 거기서 대학도 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소련이 그러면 조선에 나가서 너희들이 좀 도와라.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그 소련파들입니다. 그네요. 그 다음에 이 반치산파라는 거는 이제 김일성이 파를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제 만지파 갑산파라고 그러는데, 그 소련군이 어떻게 나면 이제 만주에 공산주의자들이 좀 있었는데, 그 공산주의자들이 뭐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김일성이 패버리는 자기네가 뭐 만주에서 투쟁했다 그러는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일본군 밑에서 어떻게 투쟁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부 소련군 있는 데로 갔어요. 그 연해주로 갔는데 그러한 한국인들이나 이제 또 중국인 또는 만주인 이런 사람들을 소련이 그걸 하나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88여단이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그저 군사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고 말하면 정치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제 한반도에 소련군이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가서 소련군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통치를 담당할 그런 요원들입니다. 그건 동유럽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소련군이 먼저 준비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88 여단에 들어가서 별로 훈련을 한 것도 없고 일본군하고 싸운 거 도덕군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소련군 밥을 좀 먹다가 정치 교육 좀 받고 그러다가 이제 소련군이 북한을 점령하니까 통치를 담당하고 해서 넘어온 겁니다. 근데 자기들은 이제 이름을 이제 가지고 이용해 먹으려고 빨치산 투쟁을 한 빨치산 타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갖다 붙이는데 실제로 한 게 없습니다. 그 소련군이 이 북한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네 그 수종 노릇할 사람들을 그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원산에 들어오게 하는데 그때 김일성하고 같이 들어온 사람들이 한 60명 돼요. 60명 되는데 그거는 김일성의 부하인 빨치산 파도 있지만은 소련에서 직접 온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뭐 무장 투쟁을 했다 또는 무장 그 세력을 가지고 있다 해봐요. 몇십 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김일성이가 일본하고 싸워서 나라를 찾았다고 이제 거짓말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빨치산 파라는 말을 쓰고 지금 가장 그 말하면 대접을 받는 거. 그다음에 이 동학난 때 이 동학은 이 전라도 지역, 충청북도 지역에 많았지만은 북한에도 동학이 많았습니다. 황해도에 참 많았고 그래서 그 김구도 그 동학에 접촉을 하거든요. 근데 평안도에도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동학도들이. 그래서 이 천도교들은 어떤 당을 만들어내면 거기 천도교 청우당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 천도교 당이 이제 청우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숫자는 꽤 많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때 저희가 어렸을 때 북한에 있을 때 있던 사람들이 뭐냐면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부터 공산주의 운동을 해서 감옥에도 들락날락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김일성이 이런 그 빨치산파는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김일성이가 그 60명하고 같이 그 원산에 상륙할 때 해방 직후에 중학교를 다녀본 사람이 4명인가 밖에 안 돼요. 다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국내파 공산당은 일제시대 공산주의 운동을 했기 때문에 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감옥에도 이제 들락날락하고,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오기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한경도 사람들이 나이가 많죠. 그다음에 이주하라는 사람도 이 사람도 한경도 사람일 거예요. 나이 많은 공산주의자인데 김일성이가 하도 못 살리고 울고니까 남한으로 넘어왔다가 여기서 잡혀가지고 이제 6.25 나기 직전에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명한 공산주의자가 현준혁이라고 있어요. 이 현준혁이라는 사람은 경성제대 나온 사람인데 그 당시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자 가운데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 거예요, 현준혁이가. 그래서 이 현준혁이는 공산주의자면서 우파인 조만식 선생도 존경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교훈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인데 다 이제 숙청당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그때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 있던 사람들로서는 남한에서 올라가는 공산주의자가 있어요. 남가족들. 뭐 잘 아시다시피 이 박헌영이니 이제 이승엽이니 이강국이니 이런 남대선 노동자인데, 근데 지금 요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때 북한하고 뭐 어떻게 교류해서 통일해 본다고 굉장히
말하면 제스처도 썼고 노력도 많이 했거든요. 이 북한에서 갔다가 그때 이 당시에 박헌영의 남로당도 북한의 김일성을 잘못 알았어요. 남한의 공산주의자는 뭐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남한이든 북한이든 같은 공산주의자니까 이념적인 동지들이다. 그래서 뭔가는 통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잘못된 겁니다. 김일성이가 이 남로당을 야지를 놓는 게 있어요. 그래서 회의 같은 거 하게 되면은 말이죠. 왜 좀 안 된 얘기를 못 배운 사람이 배운 사람들한테 빈정거리지 않습니까? 배운 사람은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박헌영이가 뭘 어떻게 조금 회의가 있고 그러면 김일성이가 우리 이런가 동지는 어디 갔나? 안 와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야지를 놓고 그러니까 이 남로당들이 북한에 갔다가 참 수모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더 빨리 남한을 침공을 해서 통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북한 출신의 김일성 같은 공산주의자들은요, 남북 통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500년 동안 조선시대에 말이죠, 차별받고 벼슬 한번 못하다가 북한에 새로 나라 세우고 감투 쓰고 하니까 신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놈이 통일을 하냐 이게. 지금 북한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요? 지금 북한에서 뭐 거들거리는 그런 사람들 남한하고 합해서 통일을 하게 되면은 질이 떨어지니까 다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지배층은 절대로 통일하려고 안 합니다. 근데 남한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잘못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헌영이는 남로당에 가던 길을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념 가지고 통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전에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북 사람들은 우리는 조선시대에 500년 동안 차별받던 사람들이다. 이 서울놈들 말이야. 이놈들 말이지. 그 증오심이 대단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제일 미워한 사람이 안창호 그룹이에요. 평안도 그룹. 공산당보다도 오히려 더 이승만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어린 제가 사는 거고 저희 가족들이 사는 거예요.